안녕하세요. 안원구TV 수요일 방송 진행을 맡은 저는 시사부로 김선생입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 대구지방 전 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청장님? 오늘 요즘 점심을 조금 안 먹고 있어요. 아니, 다시요. 컷.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8시 15분 생방을 시작하고 있는데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 먹었다고요? 저녁을 아직 안 먹었다. 점심이 너무 과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살짝 졸릴 때쯤 이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시사 난민이라고 예. 오후 4시에 진행을 하다가 얄팍한 마음에 한 11시쯤 하면은 실시간 시청자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11시에 했다가 어이쿠 아니구나 다시 내려가 보자 그래서 지금 8시 15분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대형 유튜버들을 피해서 다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지금 속속속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청장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좀 많이 바쁘네요, 일이. 네.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계속 그 론스타 때문에 네네. 계속 그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지금 일단 접수는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돼서 그렇죠. 미국 법원에 론스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네. 그 주법원에는 그 주에서 일어난 일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법원의 그 주민이 아니잖아요. 네네. 텍사스 주민이 아니니까 네. 제가 그 소송 당사자가 안 되고 네. 미국 연방법원에든 그 관할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했고요.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제 그 론스타를 상대로 우리가 이제 송달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환율이 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해갖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5조 정도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가 마지막 그 정보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 6조가 넘었죠. 헐. 예. 이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소송 비용이 6조 뭐 5천억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네요. 굳이 말하면 소송 비용이 아니라 이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법무부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관련 부처를 보면은 법무부, 네, 그다음에 금융위, 네, 그다음에 외교부, 네, 그다음에 국세청, 네, 그리고 총리실, 네, 이게 전부 다 그 해당 그 당사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든 다부처를 관할하는 민원을 지금 제기를 준비를 해서 곧 접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시민이 혼자서 하고 있는 소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돈은 국가에서 내줘야 되니까 네. 이게 관련 부처들끼리 이 논리에 맞추어서 사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동안 대응을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빨리 대응하라는 민원도 동시에 같이 이제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에다 제기를 하고 네. 우리 정부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또 그걸 또 민원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우리나라 법원에 만약에 소를 제기면 직업 뭐 이런 거 적는 게 있는데 미국 쪽엔 그런 거 없나요? 미국에는 뭐 특별히 그걸 요구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럼 직업에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아니, 안원구가 뭐야? 영문명은 혹시 원라인 이렇게 쓰시나요? 한국 그러니까 그렇게 쓰진 않고 네. 그냥 우리 이름을 이제 그 나스트네임하고 이제 뭐 우리 미들네임 이렇게 네. 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그 내 이름으로 해놨더니 이제 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라스트 네임을 써야 되는데 내 이름을 그냥 넣는 그런 실수는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참 우리 청장님이 대단하신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일개 유튜버 그것도 시간대에 계속 피해 다니는 난민 유튜버가 미국 연방 정부를 그러니까 론스타를 상대로 미국 연방 정부에다가 소를 제기했다. 사실은 이거는 중앙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데서 다뤄져야 되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곧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물방울로 파헤치기, 계란 네. 정도도 아니고 네네.
물방울로 바위치기 정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뭐 과연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정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것이다. 네. 이게 그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 그 침수 때 네. 강남역에 차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소장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으면 저 또 강남역 현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소도 얘기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정말 대단하신 게 저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그 후배로서 우리 청장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일단 뜻을 세우시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그냥 계속 묵묵하게 가시는 거는 정말 후배된 사람으로서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네네. 그 영문으로 된 소장을. 네, 제가 또 그 잉글리시 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때 내용이 좀 와닿던가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그 어떤 법의 허점을 지금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걸 긍정을 해도 우리 쪽에 좀 승산이 있고 그걸 부정을 해도 또 승산이 있는 예. 일종의 이제 쌍삼을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네. 이 법무부에서 소송 비용을 한 500억을 정도를 들었다고 해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대응했던 논리가 지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그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네. 단순히 옛날부터 하던 논리. 그렇죠. 그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네.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 프레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좋지 못한 그런 결과로 왔다고 보여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속였다 네. 그거거든요. 네. 그걸 속인 그 이유가 충분히 우리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소송 실익이 있는 거죠.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소송 실익은 우리 그 소송 제기해온 그 6조 정도 되는 네. 그걸 우리가 내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그 불법 자금이 끼어가지고 범죄 수익으로 우리한테 돈을 그 외환은행을 샀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거를 내줄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자면 마지막으로는 그 저거죠. 그동안에 이거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이거 외에 자기들이 이미 벌어간 것이 있잖아요. 네. 한 4조 한 6천억 되죠. 그 당시 돈으로. 그럼 4조 6천억 정도 되는 돈을 오히려 환수를 이제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정말 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론스타의 그 국내의 법률 대리인이 아직은 이제 지금 요번 소송 말고 기존의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김현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근데 정부는 그럼 법무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씨네요. 예. 한동훈 씨 부인이 김현장에서 좀 높은 직책에 있지 않나요? 그 아마 국제 변호사로 아마 참여하고 네.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우영우를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를 일개 시민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금의 현실이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인가 봐요. 1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0일. 네, 이거 보통 예전에 연애하실 때 100일 챙기셨나요? 우리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죠. 예. 그런 건 안 하시고 네. 그냥 애만 낳으면은 100일 챙기시고 일단 속전속결로 일단 알을 낳아도 하고 그때 100일을 챙기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100일이라 그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은 그 얘기를 이따가 하겠지만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100일밖에 안 지났다는 얘기에 사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한 100년은 지난 느낌인데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한 300일은 충분히 지났던 것 같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에
비유해 보면 적어도 한 3년은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럼 1000일 정도 네.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충격적인 건 앞으로 1000일이 지나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1000일이 지나도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십니다. 자, 뭐 먼저 앞서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좀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당원 80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원들이 그걸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오늘 이제 비대위에서 그 80조 개정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뭐 판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 해설 좀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80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당직자가 네, 기소를 당하면 네, 그러니까 무슨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거고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기소한 것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당직자들을 일부러 그 직책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그 당직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막자는 거였고 그런데 그쪽에 이제 반대하는 쪽은 그게 이제 저쪽 그 국힘당에서 이재명 씨가 당 대표가 되면 네, 그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 정치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기소를 누구 시켜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고 그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면은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적들의 그 먹잇감이 될 수 있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쪽 쪽의 주장이고 네. 저쪽에서는 그것 자체가 방탄으로 이제 오히려 이재명 문제를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두 개가 지금 첨예하게 이제 서로 대립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준위에서 사실은 전국 그 당원 네, 전국위원회죠. 네, 전국위원회에서 전준위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저거를 문제를 삼았는데 전준위를 통과했는 거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막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했다고 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당무위원회라는 데는 또 당 대표하고 다른 그 당직자들을 네. 하고 각 지역 당의 그 당직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로 바꾸어서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표가 될 걸로 보고 네, 최고위원들도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걸로 보면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당무위원회로 일단 범위를 넓혀 가지고 네. 거기다 결정하게 하자라는 건데 참 이런 프레임을 왜 그냥 자기 스스로 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 아니 그게 만약에 진짜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문제가 돼 가지고 기소가 되고 그 1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죄가 있다고 네. 유죄로 판명이 나면 그 사람을 그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내죠. 어차피. 못 낼 네네. 건데 굳이 왜 이거 가지고 서로 분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시비를 만드는지 나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민주당이 주먹구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 80조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사실은 저는 80조를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에 이거를 건드렸을 때는 결국은 이슈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그냥 이 80조를 하냐 안 하냐를 갖고서 내부 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싸우고 있고 민주당이 만약에 잘 되고 있으면은 반사 이익을 얻을 텐데 그냥 그럼요. 일반 국권자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아사리판 나서 싸우고 있고 민주당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거를 민주당이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짠.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기회에 그 국민들의 그 국힘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을 때 네네. 좀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뭐 당 대표하고 뭐 대통령이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그 지지와 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입장에 오히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저는 대승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 당원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방탄으로 목적으로 그걸 만든다고 칩시다. 네. 그럼 실제 문제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기소를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을 당원들이 뽑겠냐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당원들이 그 자체를 안 뽑을 텐데 네. 자기들끼리 그 조항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싸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에는 국힘당에 저런 그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이 한 사람이라도 더 흡수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골몰 해야 되는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민주당도. 그렇죠. 참 양쪽 다 이런 경우에 더맨더머라고 모르겠어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너무 많이 저 망가지면 얘네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우리도 같이 망가져주고 그러니까 서로 둘이 그냥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그래도 쟤네보다는 우리가 낫지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판에서는 항상 그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정치에 깊이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타이밍에는 분명히 그냥 오롯이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건데 그렇죠. 꼭 한쪽이 저렇게 약화돼 가지고 지금 자기 내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반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같이 포기하고 그렇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서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윤석열 정부를 더 잘 견제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정부와의 싸우는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그 70% 정도의 부정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래 나도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당 너네가 한번 나 대신 싸워줘라라고 지지를 보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사라지고 80조라고 하는 걸 갖고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으니까 그 70%의 부정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 지금 저 잠깐 우리가 그 분석해 봤지만은 네. 80조라는 거는 그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네. 사실 당연하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소가 되고 유죄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그런 사람을 누가 당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사람을 앞으로 뭐 대통령 후보까지 그 밀 것이며 당 대표로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시기에 왜 그걸 꺼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민주당 그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어쨌든 80조가 부결됐으니까 그 80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들 보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더 열심히 싸워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게 더 좀 더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막 그 이 법도 없고 자기들 독재잖아요. 네.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나서야 되는 거죠. 네. 그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위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국민들이 그래 됐을 때 우리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입법도 그 검찰 수사권 6개 분야를 전부 다 줄이고 2개로 했는데 그걸 갖다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네. 전부 다 원복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그렇죠.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제대로 막지도 않고 그 장관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만 그 169석인가요 지금 현재? 네. 그 사람들 그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하고 합치면 한 175명 정도 된다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나서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금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네. 정말 저는 이 민주당이 왜 다음에 이런 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 있겠어요? 난 국민들한테 표를 돌락하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렇습니다. 또 그 다른 당 이야기도 한번 잠깐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죠. 전 당대표가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뭐 오늘 심리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빠르면은 오늘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 뭐 늦어지면 한 달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은 그 어떤 결론을 만약에 예측한다 그러면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절차적인 가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절차의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 절차 그 처리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이제 예를 들면 비상대책위원들이 네.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네. 그래서 비대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비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을 박탈한 거죠. 그렇죠. 당원권 정지는 있었지만 당 대표는 당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당 대표를 비대위라는 그 새로운 조직에 맡김으로써 당 대표 자체가 대표 자격이 상실되는 네. 이런 과정인데 그럼 그 비상이라는 그 상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들어서 비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뭐 몇몇 사람들은 그 동안에 뭡니까 최고위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나는 그냥 사의를 표했다라는 말만 하고 네. 또 비상대책위원 회의할 땐 참석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다시 좀 뭐 정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노정을 시켰죠. 그래서 그거를 이준석 씨가 그거를 갖다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가처분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뭐 전혀 그 의미 없는 그런 가처분 신청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당의 정치적을 발휘하는 정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사법부에서 이걸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냐. 네. 그래서 당의 의사 결정에 존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기각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고 해서 저는 뭐 정말 50대 50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보수 기독교계가 사실은 국민의힘 쪽을 많이 지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은 기독교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했던 그 최고위원들이 부활을 해갖고 다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늘인가 어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쳐도 치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유를 하는 모양을 갖춰가 가지고 했죠. 왜냐하면 이 가처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 주호영 씨도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알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절차적 하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걸 치유한다고 하고 지금 해놨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발생했던 것을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이게 인용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럼 다시 이준석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거잖아요. 부활해서 비대위가 해체되고. 이준석이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 거고요. 네. 비상대책위원 지금 구성해놓은 이게 해체되는 건가요? 그냥 그 자체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비대위의 비대위. 이 비대위가 이 자체가 권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새로운 이제 그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좀 지연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아갖고 단일 대우로 이제 진영을 갖추고 하면 조금 정치 지형으로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단순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게 이준석이 살아 돌아온다. 네. 예, 아니 그 당 대표 자격은 유지하되 당원권은 없는 상태로 네. 뭐 6개월인가요? 네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러려면 국힘당은 아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거의 뭐랄까 멘붕? 그렇죠. 그러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있고 민주당 야당이 있고 이준석 야당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금 당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실질적인 당을 운영할 그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 꾸리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완전히 그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대통령도 완전히 뜻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만약에 이 기각이 되면은 뭐 크게 그 큰 혼란은 없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인용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를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다 일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11%나 되는 기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게 저는 도리어 더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외람대원화도 있고. 네네. 그 여러 대통령 가지 화이팅! 화이팅도 있고 화 기자, 외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11%가 된다는 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기자들로 인해서 11%라는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어디 가나 뭐 북한의 공산당들은 뭐 99.9%뭐 찬성하는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닌다면은 한 10% 정도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냥 수치를 보고서 그냥 기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은 그러면 기자들 중에 85%가 부정적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기사가 그러면 정부를 85% 정도의 기사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품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오늘도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하시네. 사실 그 기자가 그 85% 정도가 지금 부정적인데 네. 우리 기사는 보면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결국 그 데스크 내지는 그 사주들의 그 언론사 사주들의 뜻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사실 좀 밝혀진 그런 네네.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기사를 보고 일반 대중들은 또 영향을 받아서 여론조사에 응답하게 되고 사실은 기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이 느낀 대로 기사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 최저치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24%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20몇 프로 정도 돼도 네. 전번에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24% 밑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 네. 이유가 사실 24%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름 이렇게 그게 제일 높게 나왔죠. 예, 네. 그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도 거의 저는 바닥이다. 실질적인 거의 바닥이고 이거 왜 지지하는지도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의 그 밑에 있는 지지층들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전봇대를 세워도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가 이제 바닥 정도의 지지율이고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뭐 고압이나 그 밑으로 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인가 어떤 그 전 세계 한 22개국의 지도자들을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저는 기대를 하는 편인데 10%대로.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19% 나온 거는 미국에서 하는 경우는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인터넷 상에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네. 지금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는 지지층이 배제된 결과일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제대로 다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지지율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네. 그래서 진짜 10%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전 국민이 다 이게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 가가지고 네. 지금 뭐 카톡을 보좌관한테 휘둘렀다가 지금 체포된 사람이 그런 있죠. 사람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따지면은 뭐 20%는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인 뭐 희망을 배제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100일 기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오전에 했어요. 예. 처음에는 본인 연설 15분,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질문 뭐 25분을 기획을 했는데 본인 연설이 한 20분이 좀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25분 정도 지나서 한 45분 정도 넘게 진행이 됐던 걸로 보였는데 오늘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우연히 틀었는데 그게 이제 나와서 네. 사실 기자회견 한다고 해도 볼 건 아닌데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네. 들으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이제 그대로 평가를 하자면 네. 미리 잘 준비를 했다. 그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대통령실에서 네. 알고 있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강하게 네네네. 들었고요. 이 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네. 혼자 내피셜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잘 답할 수가 없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 평소에 그 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이 오늘 나왔고, 네. 그럼 물론 그 내용이 잘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런데 준비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리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네. 그 준비는 했는 건 확실한 것 네. 같고 무조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냥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대련이라 그러죠. 네네. 질문하고 답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공부하는 학생 수준 네. 뭐 정도 뭐 내용이 별도로 없다는 내용이 들었어요. 그러나 준비는 했다. 네. 준비했는 수준이 그 정도였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15분 아까 2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정부가 10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성과를 냈는지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지금 한 24%뭐 이렇게 내려왔. 네. 20 몇 프로 뭐 나오는 게 28%뭐 나오고 그렇죠. 27%도 나오고 29%도 나오는데 하여튼 20%대 네. 후반에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했는 게 그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데 굳이 그걸 왜 100일 돼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냐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정부는 앞으로 전혀 발전이 없겠다. 이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 고려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네.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윤석열 정부의 100일 업적 중에 나로호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로호가 급조됐구나. 100일 만에. 아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쌓아올리려고 하다가 그때 뭐 날씨 네. 때문에 연장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때 싼 거죠. 네네.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쌌다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건 네. 뭐 그게 꼭 윤석열 정부에서 안 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막 그 기분이 나빴어요. 네, 아니 그 전체적으로 얼마나 뭐를 했고 막 그러고 본인이 그 나토 정상회담에 가갖고 발빠르게 원전을 판매하기 위해서 세일즈 외교를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 다 옛날에 해놨던 거. 제가 전번에 우리 여기서는 안 다뤘나요? 쭉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 나토에 가서 했다는 걸 쭉 보니까 네, 1년 2년 전에 네, 문재인 정부가 다 했는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짜집게 해놨잖아요. 네네. 그게 다 밝혀졌는데 낯이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기자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나토 때 그 한경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한국경제를 기억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5분 동안 15개국 정상을 만나면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에. 그러니까 그럼 15분 동안에 1분에 한 명을 만나는데 통역을 양쪽 국가에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녕? 뭐 이렇게 또 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대통령이 가서 만약에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 칩시다. 네. 국가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치면은 사전에 실무자들이 수도 없이 만나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say hello 하고 오는데 그게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막 자랑을 한 다음에 질문이 이제 아까 청장님은 약간 좀 짜고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기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돌아섰다.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정도를 꼽아달라. 그 답을 뭐라고 했죠? 되짚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질문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지지율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폭락을 했는데 그런 지지를 당연히 묻게 해야지. 네. 그 다음에 답이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만을 생각하고 되짚어보고 있다. 이거는 더 스태핑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답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답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예상되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그 전체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로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네.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네. 대답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발전할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 내용은 사전적인 그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아니, 매 장사가 없는 게. 매 장사가 있어서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 네.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제일 신나서 대답했던 게 있었어요. 그 기자 하나가 도어 스태핑을 계속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그 얘기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때 우리 유튜버들이 다 박수를 쳤을 것 같은데. 예! 소재가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약속 대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고, 근데 저는 이제 약속 대련의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건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준비됐구나. 갑자기 윤석열이 그 문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 3인당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17년 동안 집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보는 관점 저도 그 포인트를 중요하게 봤어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씨가 그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종의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주고 노조에게 시그널을 주고 앞으로의 노동 정책이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암시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서로 그 대화를 충분히 할 시간을 주고 네. 나중에 그래도 안 될 때는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동안에 쭉 해왔던 내용이긴 해요. 그 네. 내용은 그 대우조선 때도 마치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 앞에 그 독일 예를 끌고 온 거 그게 이제 준비된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독일을 좋아했잖아요. 뭐 독일 가서 뭐 드레스첸 연설 뭐 해갖고 등등 통일은 대박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독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씨는 독일을 자주 갔죠. 네. 자주 갔고 실질적으로 독일에 우리가 그 최순실 박근혜 재산이 그 나가 있다는 거를 찾으러 저희들이 가면서 거기서 교민들을 뭐 수도 없이 만났거든요.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우리가 만났죠. 네네. 그 당시에 독일의 그 최순실 박근혜 재산이 스위스 은행에 있다가 네. 그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에서 스위스 사무실을 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 외환은행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외환은행 그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그 돈이 동시에 없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실제로 움직였던 거는 그 우리가 그 알려진 거는 스위스은행으로 스위스에 있는 사무실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독일을 무대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 이제 다 추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지금 모든 것이 다 그 국가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독일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갔을 때 독일에 있는 그 검찰청을 찾아가서 헤센 검찰청까지 가서 이야기하니까 한국 정부에서 요청 오면 자기들 협조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우리 듣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독일 검찰이 그럼 뭐 한국 파트너는 한국 검찰이겠죠. 한국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 의뢰만 해주면 자기네가 이거를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그 독일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거를 그 금융 추적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해생 검찰청에 찾아갔을 때 한국 정부에서 정부가 정부에 상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때 일개 시민으로 이제 참석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나 비슷한 똑같네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오면은 독일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자기들이 이미 조사 그때 시끄러웠으니까 자기들이 그 부분을 예비 조사 같은 걸 해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협조 요청 오면 바로 협조하겠다고 그런 대답을 듣고 왔죠 그 당시에. 근데 참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안 됐을까요? 대한민국 검찰이나 정부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정부에다가 전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 이야기하면 또 제가 화가 나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1년쯤 지난 무렵이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불법 재산 한수단이라고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걸 건의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누구더라? 그게 일개 시민이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사실 건의를 했죠.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그걸 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만든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그 불법에서 한수단 단장을 한 사람이 이원석이라고 지금 검찰총장 가장 유력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바지 순위 1위, 바지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장 높은 거기서 4년째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말아먹었죠.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참. 그래서 참 답답한 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우리가 최순실 박근혜 재산이 국내에서도 그 돌고 있다는 정황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고 독일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런 거를 충분히 해외 재산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한수단 만들 때 일단 가장 문제는 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한 50년 전 막 이렇게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시효가 다 그 법률 시효가 다 끝나니까 이게 시효를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또 입증 책임 문제가 있거든요. 입증 책임이 검찰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이 정상적으로 내가 벌은 돈이라는 거를 그쪽에서 입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문제까지 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단을 불법재산 한수단을 만들 때 이게 각 부처마다 국세청, 경찰, 검찰, 그다음에 금감원 뭐 이런 데가 이제 있고 검찰이 있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 법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칸막이를 없애라. 예를 들면 검찰은 형사 문제만 볼 거고 국세청은 세금 문제만 볼 거고 금감원은 금융 문제만 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이 그 보는 관점만 따지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수단을 만들어서 출범시켜가지고 그걸 해라. 그까지는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무슨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사실. 네. 연락도 안 오고 그냥 허송세월만 하고 끝났죠.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케이스네. 사실은 그 청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범죄 집단 얘네는 돈을 뺏지 않으면 결국 다른 형태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난다.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우리가 그 실기했던 혹은 이제 그 감독 관리 감독을 잘못 출범시켜 놓은 조직이 일을 하게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 책임이 지금 결국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쓴소리를 좀 하자면 사실 그 만드는 것까지는 네. 뭐 그 제가 요청을 했고 네.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만들었으면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 불법 재산을 우리가 추적을 하려고 하면은 첫 그 실마리가 중요합니다. 네. 단서. 네. 뭐 우리가 사건 수사도 하면은 단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서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적어도 그 단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만들어라고 한 사람한테 와서 묻기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내가 몇몇 케이스를 보내기도 했어요. 네. 보냈는데 그조차도 거기서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사나 어떤 그 환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만들어라고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그냥 그걸로 끝이었죠. 네. 그걸 잘 놀았죠. 그 사람들은 네. 파견 나가서. 그렇죠. 좋겠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다 왔는데 이 얘기의 시작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채팅창에 쭉 보니까 독일, 예, 맞습니다. 독일. 그러니까 제가 김 선생 성자서를 제기하는 게 우리 청장님은 밥 먹다 단어 하나만 나와도 이야기 보따리가 그냥 무궁무진해요. 정말 많은데 이제 이 이야기를 안홍구 TV에서 좀 체계적으로 잘 풀어내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노동개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좀 섬뜩했던 게 노동은 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 기업가 마인드죠. 네. 기업가들이 이제 사실 그 한번 고용해 놓으면은 네. 해고하기 힘들게 그렇죠, 그렇죠. 그 노동자들 마인드에서는 해고하면 안 되죠. 네. 자기가 삶의 터전인데 그런데 그거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좀 잘 안 될 때는 해고했다가 또 일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사람들 필요할 때는 고용하고 네.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쵸. 노동의 유연성이죠. 그쵸. 사실은. 그리고 노동자 쪽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이 꼭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노동계의 요구인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하는 건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돼도 정규직이랑 월급을 똑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이 얘기는 정규직 월급을 낮춰갖고 비정규직에다 맞추겠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부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동일 직장 내에서 월급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걸 좀 동등하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초기에 경제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정부에서 했던 얘기는 임금 인상시키지 말아라였었잖아요. 예.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할 때 비정규직 월급에다가 정규직 월급을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각이 이 노동 그렇게 그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사실 먼저다. 뭐 문재인 정부는 그 사람을 상당히 가치를 중시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그 가치고. 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근로자라고 안 하는 게 그래도 가장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근로자라는 근로자요. 말인데 예. 그거는 지금 안 쓰고 있더라고. 그냥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그건 다행스러운데 이 노동자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에 문재인 정부는
그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 사람이 먼저다라는 네. 말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게 기업가와 이 가진 자들, 네. 자본가들의 그 논리에 어떻게 하면 더 맞춰줄까?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지금 풀어주는 정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지금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면 그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지금 정부 자산을 지금 매각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네. 9건을. 네. 근데 이제 좀 오해받지 않을 만한 거 한 거 2개를 내세우고 나머지 7개는 그냥 등등으로 가려놓은 다음에 강남에 있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걸 지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 달 안에. 그 지금 그것도 사실은 팔 수가 없도록 돼 있던 땅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잘 아는 하나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안세병원 앞으로 이 신사동이라고 네. 하는 곳에 신사동 그 사람. 그 거기에 신사동. 우리 직원 그 국세청 직원들의 그 기숙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 총각들 또는 그 총각 처녀들이 그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네. 와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어디 그 생활할 없는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도록 거기 처음에는 기숙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 기숙사도 깨끗하고 잘 좋았어요. 네. 그냥 무슨 아무렇게나 지어진 집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는 땅을 지금 다시 그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네. 그 아주 그 뽀얀한 그런 건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 네. 거기에 그 외제차 자동차 그 매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걔네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세 들어 있는 거예요? 국가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네. 그 세를 사고 있는 거죠. 국가 건물의 주인이 네. 국가고.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실은 또 봐야 될. 네.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그 땅값은 엄청난 땅값이 그렇죠. 있는 곳이에요. 그 위치가. 근데 뭐 그거를 갖다가 다 그걸 판다고 하면 저렇게 좋은 건물이고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일 텐데 저걸 왜 팔어? 이렇게 할까봐 그거를 숨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건 정말 오늘 그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정말 속이는 행위예요.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민원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매수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뭐 2천억 막 이렇게 돈이 현금으로 필요할 텐데 또 그거를 납입하는 기간이 기존 규칙에는 3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5년으로 늘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도 8월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 네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을 한정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많은 돈을 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게. 9월까지 됐으면 내가 어떻게 추석 때 좀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8월까지입니까? 안타깝네. 그런 게 보니까 이제 이 기재부가 저런 거는 어떤 우리 국민들을 눈속임해서 특정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장난이다. 네. 그거 아니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질문이 성장님 의견 어떤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도 한패다. 아니면 대통령이 바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이 측근이나 자기 패밀리들이 해먹으려고 지금 장난을 친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나는 그 윤석열 씨가 그렇게 빼먹으려고 하는 쪽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바보래 갖고 이제 밑에 애들이 장난치는 걸로. 예,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그 부인하고 그 장모가 돈을 잘 버는데 부동산에서 네네. 뭐 거기까지 손을 몰라 장모한테 팔라고 했나? 알고 봤더니 장모가 사. 그럼 대박이겠다 진짜. 그런 거는 아닐 거로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걸로 보는데 이 지금 우리가 그 MBC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지금 그 울산에 있는 네. 그 사옥이 있잖아요. 그 무슨 사옥이었죠? 석유공사 예.
그 사옥을 할 때는 코랑코라는 것을 이제 네네. 줘가지고 어제 코랑코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잠깐 했는데 그게 아무나 주는 그런 자산 신탁 회사의 허가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갖는 순간에 그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허가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특혜를 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런 건물까지 줘가지고 돈을 벌도록 만들어 주는 거는 자기들 그 기재부 출신들 모피아들의 그 먹을 거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전에 이게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들어가지고 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당선되면은 뭐 그 윤석열 씨는 알겠지만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가 해 먹어야지 준비를 하고 있는 도둑놈들이 있었다.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게 이명박 정부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인수위 때예요. 그때는 네. 이 3개월 지난 뒤도 아니고 네, 네. 그때는 인수위가 이제 그때가 2007년도 12월 달에 선거가 있고 이제. 2008년도로 넘어가고 한두 달 사이에 예. 인수위가 있잖아요. 네. 그 인수위가 있을 때 KIC라고 네. 한국 그 투자공사 네. 그 투자공사가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외환 보유고를 그냥 가만들고 있으면 아무런 그게 수익이 안 나니까 네.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네. 관리하는 데가 한국투자공사라는 곳이에요. 네. KIC라는 곳인데 그 KIC에서 메르린치에다가 몰빵을 해요. 네. 메른 2조 5천억을 몰빵을 해가지고 네. 1조 8천억을 날려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날려먹은 게 아니라 날려먹기 위해서 투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어. 그때 당시에 막 이명박 때 그때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당선인이죠. 당선인 신분이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인수위의 그 지시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 끝나는 정부니까 네. 전부 다 그쪽에만 집중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를 막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 네. 그때부터 이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네. 기재부 출신들이 거기에서 투자공사에다가 가서 그 역할을 해서 결국은 1조 8천억 가까운 돈을 우리나라 돈을 날렸어요. 네. 근데 그게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이야. 네. 그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고 다행히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당 전신인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너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서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다 기재부가 그렇죠. 그때 그렇죠. 했던 짓이거든요. 그리고 그 박근혜 때는 저 석유공사 그 사건이 사옥이 그 네. 대표적이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지금 16조 플러스 네. 알파 강남 땅 이게 그야말로 뭐 처음에 그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그런 이미 해오던 수법들을 방향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금 사람들 눈속임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일단 윤석열 정부는 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냥 원래 그때 해먹던 거를 수법 그대로 하고 있는 게 하는 거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웃음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은 사실은 좀 질문은 되게 좀 허접했는데 이번에 이제 침수 당시에 이제 반지하 방에서 사망한 그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반지하 방을 뭐 이사 가면 20만 원 준다, 뭐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하다가 창틀과 문을 과학적으로 설계한다라고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래.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창틀과 문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너무 좀 해괴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만약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이 기자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갔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하고 싶다. 언제 내려오실 거냐고. 세다. 남영동 가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한 60-70%의 국민들이 이제 힘든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로서는 너무 힘들어하니 어떻게든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기자라면 우리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 스타 기자 되겠는데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딱 거기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끝까지 하실 겁니까? 뭐 약간 조금 좀 완곡해갖고 완곡어법으로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 피곤한 국민들을 어떻게 그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도는 물어야죠. 네. 근데 그렇게 묻는 기자들이 없어요 요즘. 그렇죠. 요즘 기자들은 그 외기자와 화기자밖에 없다니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딱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우문현답이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우문우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자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강남 그 땅 매각하는 거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불법이고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반지하방에 사망한 가족들의 그 실제 벌어졌던 일도 파악을 안 하고 거기를 갔는지도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참 물어볼 게 쌓여 있는데 하나만 한 질문이나 하고 있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약속 대련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미리 대답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러고 이거는 정말 안 물으면은 이것도 안 물으면 안 된다 싶은 그런 것만 한두 개 그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 물어줬으면 하는 거에 대한 그 준비된 대답이라는 게 평소답지 않게 매끄러운 대답이었다. 네. 뭐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렇죠. 일단 막힘이 없이 뭐 뇌정지 오지 않고 이거 뜨지 않고 애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애는 뭐 변함없이 많이 하는데 그거는 습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 대답을 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거 그날 당일날 질문을 탁 받는 사람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들이 네. 나왔다. 네. 그래서 저거는 충분히 약속 대련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본 거죠. 저 오늘 이제 그 제가 기자회견을 보기 전에 TV YTN에서 김병빈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오늘 프롬프터를 쓰지 않는다.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그냥 빈 A4지를 갖고 키워드를 몇 개 적은 다음에 그렇게 연설을 할 거다. 15분 동안 원고 없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원고 없이 3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네네. 그 15분 동안 이야기하면 그 보통 능력이 아니죠. 아마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오늘 방송 이렇게 막힘없이 우리 청장님이 계속 대답해 주시는데 청장님은 A4도 없어요. 노트북도 없고. 그래서 진짜 안원구 천재설을 제가 한번 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론스타 문제는 바위로 계단치기도 아니고 그냥 바위에다가 물방울 떨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이게 이슈화 되고 우리 그 피 같은 세금 6조를 좀 세이브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에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안원구 TV도 더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동형 TV 보러 가세요. 뭐 저희가 양보하죠, 뭐.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안원구 청장님은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